네, 여러분 모두 착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빈 여러분들께서 곧 도착을 하시는데요. 자리하시는 대로 본행사 1부 개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착석해 주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디지털 교육으로 모두가 빛나는 수업 나눔의 장 2023년 디지털 러닝 페스티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가 되는 디지털 러닝 페스티벌 사회를 맡게 된 김경미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본 개막식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최근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열과 성을 다했던 한 분의 선생님이 고인이 되신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인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디지털 러닝 페스티벌은 지난 2월 발표된 교육부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에 발맞춰서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관계기관에서 준비한 행사입니다. 교실을 그대로 옮겨와 디지털 활용 수업 사례를 나누고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의미 있는 자리인데요. 정말 많은 학생 또 학부모 교사들이 참여를 해서 디지털 교육과 에듀테크에 그냥 관심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서로 활발하게 소통하고 서로 배우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디지털 러닝 페스티벌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오늘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서울특별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서울특별시 의회 김현기 의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 의회 교육위원회 이세날 의원님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시죠. 박강산 부위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함영기 교육정책국장님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동부교육지원청이십니다. 김애경 교육장님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어서 남부교육지원청 이문수 교육장님 함께 해주셨죠.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오정훈 교육장님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서울특별시 교육청 류장경 디지털 혁신 미래교육과장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특별시 교육청 초등교육 양영식 과장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오시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교수 학습 기초 학력 지원과 조현석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진로직업 교육과 신상열 과장님 네, 오시는 대로 일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특별시 교육청 김정선 특수교육과장님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윤순단 교육지원국장님 역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전진국 국장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구글 코리아 소피베 구글 for 에듀케이션 대표님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애플 코리아 이지영 기업 및 교육팀 총괄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뒤에 계시죠? 고맙습니다. 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심재경 교육팀 팀장님 환영합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네이버에서도 오셨습니다. 김주형 리더님 환영합니다. 네, 교사님도 교사들도 많이 와주셨는데요. 인천대학교 국어교육과 김평원 교수님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클라썸 이채린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채린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미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 자리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순서로 본행사의 문을 여는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행사 개최를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요.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님 모셔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렇게 교육청 행사할 때 묵념을 따로 하지 않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슬픔을 같이 하기 위해서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서초에 있는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안타까운 일로 이렇게 추모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좀 돌아보면서 물론 이제 교육청이 가장 깊고 넓게 책임감을 느끼면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마음껏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인성 지도를 하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최근의 사건은 우리가 잘못하면 죽은 교권의 사회로 갈 수도 있다는 어떤 위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제 책임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뭘 더 보완해야 될지를 좀 돌이켜 보면서 또 이제 교권 보호를 위해서 법 제도를 보완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조금 학생 지도를 하려고 그러면 바로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학폭 관련해서 뭘 지도를 하려고 그러면 바로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리는, 그러다가 보면 교육을 포기해버리는 상황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학부모님도 계시고 저희는 이번 기회에 이제 법제도적 저희 교육청의 지원 정책의 변화도 도모하겠습니다만은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의 사랑하는 아이들의 지적 성장과 그리고 인격 형성을 위해서 교사의 교육권, 생활 지도권을 확실히 세우는 게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좋은 교육의 출발점이다. 이런 마음으로 좀 대해 주시고 주위에도 그렇게 널리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디지털 러닝 페스티벌입니다. 이게 학부모님들, 우리 교육 가족들, 선생님들 모시고 여러 교과 분야별로 또 여러 주제별로 어떻게 보면은 수업 나눔 같은 자리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선생님들끼리 수업 나눔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개적인 다양한 디지털 러닝과 관련된 다양한 선도 사례들을 나누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배움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디지털 AI 시대를 맞아서 이따가 염지호 총장님도 다양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디지털 AI 시대를 맞아서 과거의 아날로그형 교육 시스템, 수업 평가 방식, 페다고지를 디지털 AI형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과제에 있습니다. 저희 교육행정 지원 시스템 자체도 디지털 AI 기반 행정 시스템으로 혁신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 가장 중요하게는 전혀 다른 기술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새롭게 잘 가르칠까,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것처럼 잘 가르치는 경우에는 챗 GPT 시대에 정말 창의적 질문을 할 수 있는 이 똑똑한 챗 GPT라는 기계를 창의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수업 평가 방식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도 오늘 좋은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런 지원을 총괄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여기 의원님들 와 계십니다만 의회의 협력을 얻어서 디지털 혁신 미래교육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모든 총괄을 해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또 많은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 교육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서희초 사태 같은 게 나고요. 저희들이 앞서가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또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나눠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고, 또 굉장히 의정활동으로 바쁘실 텐데 우리 김현기 의장님, 이선화 의원님, 박강산 의원님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육감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행사 정말 시의적절하게 잘 개최가 되었다는 말씀 깊이 공감을 합니다. 함께 소통하고 교육 사례를 나누는, 그래서 서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이 페스티벌의 첫걸음을 축하하고 또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서 현장에 직접 귀한 걸음해 주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김현기 의장님 모셔서 인사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불빛이 너무 밝아서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도 보이지 않나요? 우리 미남 염재호 총장님 얼굴을 제가 존경하는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앞서 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양천과 서초에서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절대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육감을 비롯한 학교 현장에 계신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다들 무거운 심정일 것입니다. 함께 반성하고 함께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할 중대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의회도 앞에 앉아 계신 박강선, 이선화 의원님과 함께 서울 교육이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고 판단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미리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023 디지털 러닝 페스티벌 축하드립니다. 제가 오면서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서울교육감님께서 13시에 행사를 하는 게 적당한가? 물어봤더니 답이 딱 간단합니다. 밥을 굶어야 되니까 시간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13시에 행사를 하면 여기 오신 분들 점심 11시에 드셔야겠죠. 이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도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왔습니다. 박수 안 치십니까? 이처럼 우리가 행사 하나를 해도 이제는 AI 시대입니다.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 계신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벌써 방학을 했나요?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겠죠. 이런 것을 고려해 주신다면 훨씬 멋진 행사가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염재호 총장님, 평소 제가 존경하는 총장님이십니다. 새로운 교육의 장을 열겠다고 하십니다. 새로운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셨습니다. 이따 강연 들으시겠지만은 염재호 총장님께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장 전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등 기업 담당자들도 만나뵈었습니다. 오늘 이 행사가 그분들로 인해서 더욱 빛나는 축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소에 조희영 교육감님 존경합니다. 생각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표점은 같습니다. 서울 교육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교육 현장을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좌우 견해차가 대단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에 제가 축사를 하러 온 것은 교육은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목표를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울리 어댑터다. 소비자로서의 어울리 어댑터는 대단히 바람직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이끌어내고 기술 진보를 만들어냅니다. 기업들에게도 좋겠죠. 그러나
정책 결정권자로서의 어울리 어댑터는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조영 교육감님 소위 디벗 교육을 하시겠다고 태블릿 PC를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필요한 예산,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지원해 줍니다. 그러나 얼리 어댑터는 용인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와 함께 가야 합니다. 정책은, 특히 교육정책은 서울교육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AI 교육을 중앙정부는 2025년부터 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내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얼리 어댑터 할 필요는 없지요. 특히 전자기술의 발달은 당장 여러분들 휴대전화기를 사는 순간 구형이 됩니다. 의회에서는 그걸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5년부터 하는데 벌써 금년에 다 사주면은 그 기기는 구형 모델이 되겠죠. 이런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디벅, 전자기기, 전자칠판, 태블릿 PC 이런 사업은 먼저 시범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입증이 되고 방향이 설정이 되었을 때 확대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확대해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조영 교육관님하고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서울 교육을 발전시킨다는데 초의 차이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하는 우리 조영 교육관님께 큰 격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현장과 기업의 만남, 특히 발전하는 프로그램의 만남, 이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입니다. 오늘 이러한 행사를 마련해 주신 조영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강을 해주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염재호 총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회는 저기 앞에 앉아 계신 우리 교육위원회 이세날 부위원장,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세날 의원님은 이곳이 지역구입니다. 저 두 분과 함께, 그리고 서울시의회 111명의 의원과 함께 서울교육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서울시의회는 무슨 일이든지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오늘 이 행사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은 늘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잘 와닿았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이 서울 교육을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겠다라는 든든한 말씀으로 오늘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김현기 의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의 디지털 교육 더불어 디지털 러닝 페스티벌의 이 비전을 열어줄 특강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요. 기대가 무척 되는데요. 디지털 문명의 대전환과 교육 혁신이라는 주제로 오늘 특별 강연을 준비해 주신 고려대학교 19대 총장이시자 현재 태제대학교 총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염재호 총장님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총장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염재호입니다. 국회에서도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했고, 조영 교육감님 오늘 세 번째 들으시는 것 같은데 세상이 완전히 바뀌고 있고 21세기는 20세기하고 전혀 다른 세상인데 우리는 아직도 20세기식의 DNA를 가지고 살고 있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새로운 교육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를 좀 전도사처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디지털 문명의 대전환, 21세기 문명사적인 인류 문명사에서 구텐베르크,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뭐 직지가 더 먼저입니다만은 금속활자가 나오고 나서 지식에 대한 완전히 미디어가 완전히 달라졌던 것처럼, 그 전에는 구전으로만 돼 있던 것이 이제 책으로 세상에 굉장히 많은 지식이 전파됐던 것처럼 지금 이제 디지털 대전환이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문명사.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금속 활자 인쇄술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은 그 마틴 루터가 이제 성경도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그걸 사람들이 읽게 됐고, 그 전에는 성당에 가서 스테인드 글래스의 그림만 보고 하나님을 이렇게 상상하고 신부님이 얘기해 주던 것만 듣던 것에서부터 이제는 그것을 읽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사람을 새로 발견을 하고 르네상스가 나오게 되고 산업화가 되고 와서 인류 문명사가 바뀌었던 것처럼 이제는 디지털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미래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 특히 교육 문제에 대해서 더 그렇다는 것을 가지고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왜 21세기 교육 다시 생각해야 되나? 인류 역사의 한 7만 년 정도, 네안데르탈인서부터 이제 우리가 호모사피엔스 등장하고 7만 년 정도가 됐는데 인류의 지성은 서서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등장을 하면서부터 1970년대 이후에 급속하게 인공지능과 같이 새로운 정보 지식이 들어오게 되면서 레이 커즈와이라는 사람이 The Singularity is Near, 특이점이 가까이 오고 있다, 특이점이 온다라는 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2045년 되면은 전혀 인간이 새로운 형태의 인간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최근에는 이거를 레이 커즈와일이 2029년으로도 앞당겨서 얘기를 하고 있고, 호모데우스를 쓴 유발 하라리는 2050년 경이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인류가 탄생한다. 우리 인류의 우리 몸에 50%의 인공지능이나 그런 기기들이 들어오게 돼서 상상할 수 없는 게 돼서 그거를 호모데우스, 이제 신과 같은 인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7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하고 지금 인류가 다른 것보다 더 큰 차이로 지금 인류하고 2050년의 인류는 전혀 다른 인류가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인간이 이성에 의해서 이렇게 발전이 되고 인류 문명이 발전이 되는데 거기에 큰 역할을 한 게 교육인데, 그럼 교육은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 20세기 산업화 교육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무슨 이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만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직업을 갖게 된 게 사실은 한 1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마치 우리는 직장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다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습니다. 21세기가 들어서 이제 주 4일 근무, 주 30시간 근무, 20시간 근무, 주 3일 근무로 이렇게 바뀌어져 갈 수 있고 재택근무로 막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취업 걱정을 하고 직장 가서 일해야지만 자기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세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20세기에서는 대량 생산 체제가 모든 것을 전문화시켜서 잘게 쪼개갖고 이것을 조립하는 과정으로 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대량 소비가 가능해졌고, 그것 때문에 지금 21세기 들어서 우리가 공해 문제라든가 쓰레기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를 20세기 100년 동안에 그 짐을 지금 이제 저희가 지고 있고 풀어야 되는 숙제를 갖고 있는데 21세기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전부 다 학문을 잘게 쪼개가지고 가르치면은 그거를 정형화된 지식을 효율적으로 얻어가지고 한 30년 정도 직장 생활하다가 은퇴하고 60 지나면은 여생이라고 해서 10년 안에 대부분 돌아가셨는데 이제 안 그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꼭 가져야 되나? 여러 가지의 고민들이 생기는 새로운 문명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하버드 대학의 서지학자인 세멀 알프스만이 쓴 책, 이거 재미있는 책인데 The Half-Life of Facts라고 얘기해서 지식도 유통기한이 있다. 새 책이 나왔는데 하나도 안 찾아가고 사람들이 안 찾아보는 그러한 것이 물리학은 13년만 되면은 평균 계속 찾아보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물리학 13년, 경제학 9년, 수학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안 찾아본다. 새 책을 더 이상은 신간을 찾아보지 않는다. 그런데 저희 같이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30년 동안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박사학위 때 배운 걸 가지고서 가르친다라고 하면 이것은 정말 넌센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포브스에서 97년에 피터 드루커는 30년 후에 대학 캠퍼스 역사적 유물이 된다. 토마스 프레이도
절반이 없어질 것이다. 2030년이 되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재밌는 표현을 쓰는데 유럽의 성당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가십니까? 아니면 관광하러 가십니까? 관광지로 바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 예배드리는 것 더 이상 의미 없어졌는데 2030년 되면은 이제는 모든 디지털로 원격 교육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 가서 배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 요즘 일타 강사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스탠포드, 하버드 대학의 교수 과목을 코세라에서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AI가 최근 뜨고 있어서 그 포스코의 최정호 회장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포스코에서 AI 경진대회를 사원들 대상으로 했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스카이 대학 출신들, 카이스트 출신들 질비한데 1등한 친구가 포철 공고 출신이었답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AI가 관심이 있어서 코세라 같은 데에서 MIT, 스탠포드 AI 과목을 자기가 들었다. 그러고 나서 이걸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학 4년을 꼭 다녀야 되고 스카이 대학을 나와야지만 행세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제 어머니들 많이 계시면 무조건 우리나라에서 스카이 대학을 보내야지만 한다고 유치원서부터 그렇게 사교육시키면서 애하고 원수돼 갖고 대학을 집어넣는 거가 정말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인가? 18살에 인생이 결정되나?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패러다임을 못 고치는 것은 20세기의 소셜 DNA를 가지고 본인이 30년 전에 대학 다닐 때 생각만 가지고서 앞으로 30년 후에 사회에서 활동하게 될 애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도 인터넷 요즘 이제 챗 GPT 나오면서도 그 얘기를 썼는데 아직도 지금 이런 식으로 애들을 학습하고 외우는 기계로 계속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는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자동차가 나왔는데 자동차를 달리기로 이기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뭐 장학 퀴즈가 올해가 50년이 돼서 거기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갖고 없애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한 20초 30초만 주면은 장학 퀴즈 다 맞힐 수 있는데 요즘 애들이 그걸 왜 머릿속에 넣고 다니면서 그게 무슨 대단한 능력이라고 그거보다는 러닝맨이나 1박 2일처럼 애들한테 프로젝트를 줘갖고 한 달 동안 어떻게 문제를 창의적으로 푸는가를 찍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훨씬 더 낫지. 그걸 왜 외우는 거를 부자 빨리 눌러갖고 빨리 답하는 게 무슨 능력인가? 그건 20세기 능력이죠. 살아남을 건가? 그러면 전 이제 대학에 있으니까 대학을 이거 뉴욕 타임즈에서도 대학이 계몽을 시키는 데가 아니고 저 실업자 양성하는 공장이다라고 아주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디플로마, 학위증, 본인과 가문의 영광. 나 하버드 나왔어, 나 스탠포드 나왔어,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제 이런 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엔트런스 exam 이거 마이클 샌더도 얘기했지만 이게 정말 공정한 거냐?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정이라는 착각입니다. 왜? 시험 본다는 건 쓸데없는 경쟁을 시키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서 수능을 가지고서 하는 것은 모든 학생을 50만 명을 일렬로 줄 세우고 줄에 따라서 학교 들어간다면 학교가 당연히 줄 서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지역 대학들서부터 아래서부터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하게 되고 모든 걸 어떻게 한 줄로 세우는 사회는 건전한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비대면 원격 교육이 확실하게 한 3년간 확산이 됐습니다. 오늘 디지털 러닝이지만 이제 디지털을 할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학생들 옛날에 토론에 잘 참여하지 않았던 애들도 수업 시간에 이 디지털로 하게 되면 채팅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참여를 해서 토론이 더 활성화됐다는 교수님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선생님이 똑같은 교재를 교과서를 가지고서 맨날 풀어쓰고 풀어서 설명해주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외우게 하고 하는 것이 정말 그게 능력인가? 아까 장학 퀴즈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거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시미순야라는 동경대 교수가 쓴 책도 2번의 커다란 인류 문명사의 변화가 있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쇄술의 발달로 지식이 옛날에는 교수님을 찾아가야지만 거기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책으로 펼쳐지게 됐다. 그래서 지식이 엄청나게 보편화가 된 거거든요. 지금은 미디어가 나오면서 디지털이 나오면서 지금 코세라만 하더라도 하버드 스탠포드의 강의가 6,000개의 수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고려대학교에서
경제 언론을 매 학기 15, 20개 과목을 50명씩 쪼개가지고 영어로 그것도 교수님들이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 가보면 하버드 교수가 경제 언론 가르치는 거 다 영어로 하는데 그거 보고서 여기서 토론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안 바뀝니다. 제가 고대 총장하면서 바꾸자고 했는데 절대로 안 바뀝니다. 칠판에다 써가면서 외우게 시킵니다. 21세기 누가 더 경쟁력이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기대 수명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게 2015년에 나온 유명한 타임지의 표지 모델인데 그 해에 태어난 애가 몇 살까지 살 건가 그랬더니 142세. 옛날에는 저희가 사이클이 30년 사는 게 한 세대이기 때문에 2번 살다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지금 우리는 한국만 하더라도 여성들 86세, 남성이 80세가 넘었고 WHO가 2030년에 예측하기를 런던 대학하고 같이 연구를 했는데 세계 1위 장수 국가가 한국입니다. 90세 넘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3개가 생겼는데 우리는 2개만 있을 때를 생각해서 대학까지 좋은 대학 가려고 막 그래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얻고 좋은 결혼하고 그 다음에 자식 낳았고 바톤 타치하고 10년 안에 죽었는데 이제 하나가 더 생겼는데 50대 60대 다니는 대학도 아직도 생각을 못하고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50대 60대가 대학을 다녀야 됩니다. 제가 이제 농담으로 고대에서 이걸 해보려고 해갖고 3G 스쿨이라고 Third Generation 스쿨을 이제 디자인을 했었는데 예를 든다면 교양 과목 같은 경우는 뭐 자녀들한테 돈 안 뺏기는 방법 뭐 이런 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건강 관리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고 여기도 학생회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모든 생각은 20세기에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 체제로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걸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버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60페이지짜리 하버드 태스크포스 리포트가 나왔는데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고 나서 이제는 클래스룸을 다시 바꿔야 되겠다. 클래스룸이 왜 수업에 와갖고 캠퍼스에서만 있는 게 클래스룸이냐? 아니다. 그 다음에 enriching content, 그래서 교과 내용을 이제 바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제일 무시무시한 거가 마지막에 expanding the community인데 전 세계로 나오겠다는 거거든요. 온라인 교육, 코넬 대학은 석사 과정 거의 대부분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 아시아에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혁신적이라는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 옛날에 한 3만 명 학생이었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다 하기 때문에 17만 명까지 넓혀졌습니다. 스카이 대학의 경쟁력이 있을까요? 하버드에서 학위 준다는데 온라인으로 하면 굉장히 달라지겠죠. 근데 스카이 대학에 수능 보고 들어가는 게 최고의 능력일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아직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버드에서 최근에 PD를 많이 고용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디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 스탠포드는 공대에서 한 5년 전서부터 20분짜리 수업 강의를 찍으라고 계속 이렇게 교수들한테 권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지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인슈타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imagination이 지식보다 훨씬 중요하다. 자기가 사이언티스트, 과학자가 아니고 I am enough of the artist to draw freely upon my imagination. 내 상상력으로부터 모든 것을 끌어내는 나는 예술가다. 아티스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사람들은 아티스트,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지 knowledge 이 안에 다 있는데 이거하고 경쟁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학교에서 뭐 하나? 아직도 이거 외우게 시키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넌센스고 우리 한국이 이제 앞장서서 교육의 대혁신, 문명사적인 전환에서 바뀌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세기는 그렇게 되면 매스 에듀케이션이 가능했고요. 밑줄 짝하고 쪽집게처럼 엑기스의 지식을 잘 집어넣는 사람이 일타 강사였는데 21세기는 problem based learning, 어떻게 하면 문제를 푸는가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A+ 받은 학생들이 전부 다 교수님 농담까지 받아 적어갖고 중간고사 때 쓴다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죠. 네가 어떻게 푸나?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얼마나 이렇게 정답만 찾았냐 하면 젊은 친구들 인터뷰해 보면은 전부 다 뒤 어미가 뭘로 끝나냐면 같아요라고 끝납니다. 자기가 분명히 음식을 먹었는데 이 음식 맛있니? 그러면 맛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먹었어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딘가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같아요라고 그래요. 이거 좋으니? 좋은 것 같아요. 재미있니? 재미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한 반성을 해야 되고 네 생각이 뭐냐를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효과적 지식 전달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게 창의적 지식을 창출해야 되고 강의보다는 토론시켜야 되고 오프라인에서 사람 모아놓고서 몇 명 애들 놓고서 교수가 강의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낫고 전공 지식을 특별히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데 전공은 대학원 가서 배워야 되지 학부에서 전공 지식을 맛배기로 보여주면서 또 대학원 가서 또 한 번 하고 요즘 누가 삼성전자에서 전작과 학부에서 전공했다고 이 사람이 프로라고 데리고 가겠습니까? 삼성전자에 3,000명의 박사가 있고 그 사람들 거의 대부분 포스닥까지 한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1960년대에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러는데 요즘 대학 학부 졸업하는 거는 60년대식으로 치면은 고등학교 중퇴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대학 진학률이 6%였는데 지금 80% 가깝고요. 석사 학위가 10%고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그다음에 2%가 박사거든요. 근데 학부에서 전공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식의 근육을 키워주고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주고 이런 거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은 입시까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부모님들도 입시까지에 온 돈을 써갖고 대학만 들어가면 교육비 걱정 없어졌다. 그다음에 애들이 뭐 힘들다 그러면 대학 가서 놀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대학에서도 좋은 애들 다 받으면은 방목합니다. 내 과목 들으려면 들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성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한 명도 안 뺏기려고 그럽니다. 과에서 정원을. 이런 모순들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그리고 대부분은 공급자 중심 때 교수님들이 실라버스 학업 계획표하면은 교육의 목표, 교수 목표를 쓰는데 저희가 지금 같이 디자인 태제대학에서 하고 있는 하버드 대학의 인지심리학자 코슬링 교수는 제일 강조하는 게 학습 목표입니다. 얘가 뭘 배울까? 얘가 뭘 배워서 그게 교육의 내재화가 될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매스 에듀케이션 이렇게 강의실 멋있게 차려놓고 막 강의하는 거 이거는 이제는 아닙니다. 에듀케이션의 어원을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에듀케이션은 이듀스라고 하는 것은 끌어내는 거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얼마나 많이 끌어내주는가 하는 게 교육이지 이거를 똑같은 것을 심어주는 것이 교육이 전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뭐 이야기하는 거가 핀란드에 가서 봤더니 중학교까지 똑같은 시험 문제를 가지고서 학생을 평가하는 게 법으로 중3까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다 다른데 키도 다른데 저도 지금 이제 키가 큰 편이지만 중3 때까지 제가 5번이었거든요. 반에서 5번째로 작았는데 나중에 크잖아요. 근데 애들을 너는 너 수포자야, 너 수학 못해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학기 초에 선생님들이 20명도 안 되는 학생들이니까 너는 지금 현재는 요 수준인데 어디까지 할래 하고 선생님하고 일일이 다 약속을 한 다음에 그걸 성취를 하면 A고 성취를 못하고 불성실을 하면 B, C가 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 잣대로만 하니까 애들이 계속 선행학습하고 말도 안 되는 정답 찾는 일을 하는데 여기서 21세기 일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는 주어진 잡을 하나를 효율적으로 푸는 개인이 하는 일들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집단으로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제 좀 더 팀이라는 말을 쓰고 팀제를 이야기하는데 프로젝트 리더, 프로젝트로 모든 문제를 푸는데 그러려면 이쪽 왼쪽에 있는 식으로 교육을 받는 게 좋을 건지 아니면 호주가 지금 교육을 제일 혁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모든 강의실이 전부 다 저렇게 프로블럼 솔빙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를 던져주고 그룹별로 문제를 해결하게 이렇게 해주는데 어디가 더 경쟁력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옥스퍼드에서도 뭐 교육 방법 얘기했는데 강의로 남는 지식은 5%도 안 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한번 해보는 것이 50%, 제일 좋은 거는 가르쳐 봐야지 90% 남는다는 거거든요. 방법이 바뀌어져야 된다. 뭐 저는 이제 제가
총장하면서 개척하는 지성을 고려대학교에서 캐치프레이즈로 해갖고 이제는 유람선 안 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생에서 개척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했고, 형식지보다는 내재화된 암묵지가 훨씬 중요하고, 공부를 우리는 전부 다 노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노동이 아니라 공부는 호기심인데 그를 생각을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나 혼자 경쟁적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감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제는 시간과 공간도 확장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뭐 부모님들한테 너무 이렇게 애들 스카이 대학 보내지 말라. 제가 스카이 대학 총장까지 했음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세상이 넓은데 너무 우리는 우물안처럼 한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고등학교 때 독일에 한동안 또 일부 앞장선 어머니들이 그걸 했었는데, 고등학교를 독일로 유학을 보내면요, 우리 애들이 수학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너무 대접을 잘 받아서 독일 대학에 좋은 데를 다 간다는 거예요. 다 공짜입니다. 독일은 대학이 국립이니까. 유럽은 다 거의 다 공짜잖아요. 제가 룩셈부르크 대학을 가봤더니 새로 2013년에 생겼는데, 그 전까지는 이게 50만 명밖에 안 되지만은 거기는 국민소득이 1인당 9만 불, 10만 불 되거든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고 멋있는 나라인데 대학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2013년에 대학이 생겼습니다. 찾아가 봤더니 그 전에는 교양과정만 가르치고 독일하고 프랑스를 보냈는데 자기네들도 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멋있게 잘 세웠어요. 근데 외국 유학생도 다 받아요. 근데 1년에 등록금이 얼마냐 그랬더니 300유로래요. 한 40만 원 1년에. 그런 데도 있어요. 전문가가 되려면 인도네시아 가도, 인도네시아 2억 7천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 거기서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전 세계 스카이 대학 가는 노력의 절반만 들이면은 일본의 와세다 대학이나 게이오 대학 다 갈 수 있습니다. 안 가. 근데 여기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이 아이들이 30년 후에 시간과 공간이 확대가 되었고 싱가포르에서 반년을 살지, 홍콩에서 반년을 살지, 호주 가서 반년을 살지 모르는데 그냥 여기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막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네트워크가 중요하니까 고대 나와야 돼. 물론 고대가 이제 그런 거 잘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네트워크 활용하다가 다 감옥 갑니다. 그래서 서로 피합니다. 그런 거 도와주다가는 큰일 나는 거거든요, 사회가. 그래서 서로 그게 그렇게 큰 중요한 강점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0년 전에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고대 안 보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유치원 때부터 그걸 시키려고 하는데, 좀 이제 눈을 좀 넓게 뜨자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드리는 거죠. 외국 막 바뀌고 있습니다. 스탠포드도 이제 대학원에서 D스쿨, 디자인 스쿨이죠. 뭐 저건 맨날 노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재작년에 가봤는데 너무 맨날 놀고, 또 미디어 랩이라고 MIT에서 한 26개의 팀들이 있어 프로젝트를 하는데 5년마다 프로젝트를 교수가 못 따오면 없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치열합니다. 싱글러리티 대학은 아까 얘기했던 레이 커즈와이라고 뭐 구글하고 이런 데서 같이 해갖고 여긴 전부 다 문제 해결용으로 프로젝트만 합니다. 4년 내내 교수 지도하에. 그 다음에 올린 칼리지, 여기는 교과 과목이 5년만 되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게 일몰제로 해갖고. 그래서 항상 새로운 걸 가르쳐야지 왜 옛날 거죠. 제가 고려대학교 총장하면서 완전히 교수 학과의 TO를 없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30년 전에 전공했던 교수님이 정년 퇴직하면 그 전공 뽑아야 된다고 그래요. 30년 전 전공인데 이제 새로운 전공을 뽑아야지 왜 그 전공을 뽑아야 되지? 그걸 또 TO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이 다 바뀌고 있고요. 예를 든다면 뭐 미네르바 스쿨도 이거는 굉장히 특이하게 도시 전체를 캠퍼스로 쓰자고 전부 다 온라인 교육을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그런 대학이고, 저희도 이제 그 모델을 맨 처음에 연구를 많이 해서 미네르바보다 훨씬 한 100% 이상 이제 새로운 형태의 대학을 만들어 잠시 후에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다시티, 여기는 IT 교육을 하고 있는 데인데 여기는 등록금 받아서 했다가 취업 안 되면 등록금 돌려주는 걸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IT로 성공한 그 자비에르가 만든 거는 에콜 42는 강사도 없고 교재도 없고 학비도 없고 다 공짜로 가르쳐 줍니다. 이제는 예를 들어서 그 오픈 플랫폼이나 오픈 소스 같은 식으로 지식을 왜 꼭 돈을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많이 했던 칸 아카데미 같은 거지 않습니까? 과외를 수포자였던 자기 조카를 위해서 수학을 잘게 쪼개서 15분 단위로 해갖고 다 공짜로 가르쳐주고 선생님도 발런티어로 여기서 공짜로 가르치고 해서 여기는 우리나라도 번역이 돼서 있는데 이제 수학뿐만 아니라 뭐 미술, 경제 이런 거 다 가르치는데 처음에 여기 한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은 선생님 하실래요? 학생 할래요? 이거 물어보고요. 그럼 무슨 과목든지 다 공짜로 여기서 배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인공지능 이제 외워서 하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했던 암기 중심의 그것은 전부 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더 넘어가서 생성형까지 돼서 그림도 그거 스타일로 그리고 음악도 작곡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챗 GPT 작년 11월에 나왔습니다. 저희랑 같이 이 고민하고 태자대학교를 만드는데 하버드 대학에 이제 미네르바 대학을 디자인했던 코슬링 교수하고 계속 얘기하다가 이제는 교육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완전히. 태종태세 문단세 우리 외우고 역사 시간에 그랬는데 그거 왜 외우지? 그 순서가 무슨 의미가 있지? 전혀 의미 없는 것들에 시간을 엄청나게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챗GPT 서울사이버대학의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교수님 젊은 32살인가 4살 먹은 교수님은 챗GPT 안 쓰면 감점한다 그랬습니다. 왜? 프로그래밍 하는 거 10시간 들여서 끙끙 매고 프로그래밍 하는 거를 얘한테 맡기면 1분도 안 돼서 해주는데 그럼 너는 아이디어를 내야지. 이거 하는 거 마치 옛날에 여기 뭐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저희 초등학교 때는 맨날 방학 숙제가 국어 5과 5번 써오기 이런 거였거든요. 마지막 방학 개학하기 전날 막 여기 부르틀 정도로 이제 숙제하느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제 의미가 없는 거는 빨리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그게 나는 그렇게 배웠어. 이거 하면 그래도 뭔가 좋을 거야. 받아쓰기 하게 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주판 놓다가 이제 계산기 쓰다가 지금은 전부 다 이걸로 다 하고 있는 세대로 바뀌었는데 30년 전에 계산기 캘큘레이터 처음 나왔을 때 공대에서 못 갖고 들어오겠습니다. 시험 때. 하지만 지금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됐죠. 인공지능 시대 이렇게 바뀌었고 제가 이제 그 태제대학교에 대한 것만 시간이 많이 가서 잠깐만 이제 그 소개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출발한 이유는 지금 저 건물이 태제대학교 건물인데 저 건물 자체도 동양과 서양의 조화, 특히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게 21세기의 인류가 이 문제를 풀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한반도가 가장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국내 학생 100명,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학생들을 중심으로 외국 학생 100명을 뽑아갖고 4년 내내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무엇이 다른가를 깨닫게 하는 식으로 학교를 교육을 시켜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글로벌 리더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초인류대학, 특히 문제 해결은 암묵지하고 공감 능력이 저희가 생각하는 최고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1학년의 교과 과정을 대부분은 교양 과정이라고 해서 대학에 들어가면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영어, 국어 작문, 그다음에 수학, 물리, 역사, 철학 이런 걸 배웁니다. 근데 우리는 컨텐츠는 하나도 안 적어하고 학생들에게 제일 필요한 개인적인 역량이 3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사회적 역량 3가지가 중요한데 그것을 다 교과목으로 만들어서 수업 시간에 계속 토론을 하면서 이 문제를 내재화시키는 겁니다. 개인적인 능력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미 외국 대학에서도 많이 하는데 비판적 사고. 요즘 그 서희 초등학교 얘기도 그렇지만은 가짜 뉴스가 하는데 아무도 비판적으로 보지 않고 그걸 모아가지고 맘카페에다 올리는 그런 식의 사고가 팽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사실을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가? 특히 이런 SNS가 확산되고 이게 보편화될 때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비판적 사고, 논리가 사실이 맞는 거냐, 개념이 맞는 거냐, 이것은 가설이냐, 이것은 진리냐, 뭐 이런 걸 따져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창의적인 사고, 자기 나름대로의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총장 마치면서 미국에서 재미있는 프레이즈를 발견해갖고 그거를 갖다가 학생들한테 전해줬는데 그게 뭐냐면 Be a voice, not an echo. 네가 네 목소리를 내야지 메아리가 되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메아리만 하고 있거든요. 자기 목소리가 없이.
창의적인 사고가 중요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18살의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제가 언론계에 나가 있는 제 제자한테 너 1년에 책 몇 권 읽니? 유명한 언론인데 거의 안 읽어요. 그래. 그럼 뭐야 이거? 너 왜 가르쳤어 너를? 그러니까 self-directed learning에서 평생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왜 공부해야 되는 게 공부를 노동이라고 생각하니까 대학 졸업하면 난 노동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능력은 하나는 이것도 안 가르쳐 주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커뮤니케이션 능력하고 콜라보레이션 같이 화합하는 능력 이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diversity and empathy 다양성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감 능력 세 번째가 글로벌 하모니 앤 서스테이너빌리티 지구의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7개 차별점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이게 스탠포드 대학에서 코세라를 만들었던 교수들 팀들이 컴퓨터 사이언스 팀들이 인게이지 리라고 해서 그룹으로 토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서 이거는 학생들이 어떻게 토론하는가가 시간별로도 그래프를 다 볼 수가 있고 학생이 너무 혼자 떠들면 이 그룹에서 저 그룹으로 선생님이 빼낼 수 있고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내용을 다 들을 수 있고 저희는 이거를 100분 수업을 전부 다 녹화를 해서 그 에듀케이션 이노베이션 그 인스티튜트라고 교육혁신원에서 교육학 전공하신 분들이 이걸 분석해서 매주 교수하고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합니다. 토론하는 과정에서 너는 크리틱은 잘했는데 크리에이티브한 게 없다. 이런 걸 다 분석해서 나눠주고요. 교수님한테는 혼자서 10분 이상 떠들면은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의 이야기를 끌어내야 되는데 지 이야기를 자꾸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교수들도 작년에 뽑은 교수님들을 스탠포드 이런 프린스턴 출신들인데 12주 동안 일주일에 2번씩 100분을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면 안 된다. 최우수 교수들을 저희들이 캠브리지 출신들 이렇게 다 했고요. 그 다음에 학습 지원 시스템이 많아서 요걸 보시면 이제 쉽게 이해해야 되는데 대개는 대학의 교수하고 학생이 있고 중간에 행정 직원들이 있는데 저희는 행정 직원은 굉장히 적게 하고 이거 서포트 해주는 아카데미 스텝이 큽니다. 지금 우리나라 초중고에서도 제일 큰 문제를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교사 선생님들을 서포트 해주는 인력이 너무 적기 때문에 교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보다도 더 얘네들을 맨날 기록해주고 평가해주고 이런데 너무 시간을 많이 쓴다. 행정 업무가 너무 많다. 이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아카데믹 스텝은 거의 석박사 출신들의 전문가들이 학생 성공원, 그 다음에 글로벌 선도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완전히 달라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1학년 때 들어올 때부터 전공이 없고 전공은 학부에서의 전공은 맛보기다. 그래서 프린스턴처럼 7개 과목만 들으면은 전공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2개를 들을 두 전공을 할 수도 있고 연합해서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이제 1학년 때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고 2학년 1학기 때까지 제2외국어 2개 하고 컴퓨터 랭귀지 파이썬 같은 거를 중급 이상을 해야지만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3개로 나갑니다. 그래서 동경에서 한 학기, 뉴욕에서 한 학기, 홍콩에서 한 학기, 모스크바에서 한 학기 해갖고 그 나라가 왜 20세기의 리딩 국가가 됐고 어떤 중요한 시점에서 리더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했길래 이렇게 세계를 이끄는가 하는 것. 예를 든다면 250년 전에 브라질도 출범했고 캐나다도 출범했고 미국도 출범했는데 왜 미국이 1등 국가가 되고 브라질은 안 그렇게 됐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 가서 그런 문제 해결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캠퍼스 라이프도 저희는 이제 그 전 서울시가 전부 다 저희 캠퍼스고 거기서 체육관도 피트니스 찾아가고 그 다음에 생활은 전부 다 지금은 현재 아직까지는 기숙사를 못 지어갖고 호텔을 빌려서 호텔에 스위트룸을 애들을 이제 2명씩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어서 디자인을 했고요. 스터디 카페들은 몇 개를 저희가 고용을 해서 같이 계약을 맺어서 거기 가서 애들이 공부도 하고 놀고 수영도 하고 할 수 있게 다 만들어 놨고요. 대신에 전 세계로 흩어져 있으면 애들이 모일 기회가 없어서 미네르바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는 메타버스 캠퍼스가 있어서 창덕궁을 배경으로 해서 창덕궁이 궁이지만 거기가 엄청나게 규장각 같은 도서관처럼 공부하는 시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매일 아침이면 글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세계 문제를 다룰 때는 우주정거장을 제2캠퍼스에서 거기서 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끝으로 이제 저희는 장학 지원 시스템이 있어서 5분위 이하의 학생들은 모든 등록금, 생활비, 해외에 가는 거, 여행 가는 거 다 전액 다 저희가 제공해 주고요. 그다음에 졸업한 다음에도 이런 저희들이 그냥 거기서 끝나면 너무 아쉽기 때문에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간다라든가 그러면 5년 정도 등록금 대주고 유엔이나 이런 데 인턴 간다 그러면 또는 스타트업 한다 그러면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씩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엘리트를 키워서 1%가 나라를 먹여 살리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키우겠다는 생각으로 정말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을 키우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이 디지털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보문고에서 7만 권의 책을 아무 때나 빌려서 15일씩 볼 수 있고 전 세계에 이북을 45만 권을 빌릴 수 있는데 그게 저희는 한 2억 정도 1년에 예산이 안 되는데 보통 대학은 100억 정도 도서관 운영비가 됩니다. 50분의 1의 코스트를 가지고서 디지털 시대에는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저희들이 선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염재호 총장님의 특강이었습니다. 정말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문제를 풀어내는 리더, 현 시대에 맞는 리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다양한 상호작용, 토론, 학습을 통해서 미래의 역량을 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태제대학교의 또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정말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디지털 교육 사례 발표입니다. 디지털 교육 사례 발표는 교사, 학생, 학부모 이렇게 각 입장에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먼저 이 교사 디지털 교육 사례 발표를 해주실 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서울고 송성리 선생님,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등학교 교사 송성리라고 합니다. 방금 교수님 말씀 너무 감명 깊게 들어서 이후에 제가 발표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는 오늘 디지털 세상에서의 배움과 성장이라는 주제로 5분 동안 짧은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공유 캠퍼스라는 걸 아시나요? 방금도 교수님께서 태제대학교 말씀하셨는데 서울에서도 지금 이런 같은 지역에 있는 몇 개의 학교를 묶어서 이렇게 공유 캠퍼스라는 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동덕여자고등학교 3개의 학교가 함께 공유 캠퍼스라는 걸 묶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중에서 인공지능과 미래사회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건 정규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방과 후에 하는 게 아니라 화요일 6, 7교시에 정규 수업 시간에 3개 학교 학생들이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마을버스를 타고 아니면 셔틀버스를 타고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수업을 하게 될 경우에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같은 학교인 친구들끼리 모여도 학생들이 좀 부끄러워하기도 하고요. 또 같은 학교에 있으면 교무실 가서 질문할 수 있는데 어떻게 선생님들께 질문을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고민이 될 수 있고 선생님인 저도 아이들에게 질문 어떻게 받아야 될지 이런 게 좀 고민이었고요. 또 질문을 부끄러운 학생들도 있지만 또 심화학습을 하기 원하는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저는 디지털로 좀 해결을 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릴 내용은 학생들이 지금 3개 학교에 모였기 때문에 질문하기 좀 어려운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은 상문고등학교 학생이 밤 12시 16분에 저에게 질문을 한 내용이에요. 근데 아이가 질문을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언제든 자유롭게 질문을 하라고 했고요. 저는 4시 40분쯤에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5시쯤에 제가 답변을 했고 이 학생이 또 새벽 6시 25분에 일어나서 고맙다는 이제 이런 답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긴 저도 언제든 질문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이들 자유롭게 질문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격려를 해주고 있고요. 또 학생들이 이렇게 하지만 좀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왼쪽에 보시면 이제 이상한 이름이 있는데 저 학생의 이름일 리 없죠. 이 클라썸이라는 이제 우리나라 스타트업에서 만든 에듀테크 서비스인데 학생들이 편하게 질문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 질문을 올리면 아이들이 언제든 내가 모른다고 느껴서 친구들이 무시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아이들이 편하게 질문할 수 있고 밑에 보시면 박수 쳐주고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질문을 서로 함께 격려해주고 다른 친구들의 질문에 답이 달려도 자기에게 알림이 오면 그거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AI 관련 기능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요. 지금 보시면 이제 저희 학교 프로젝트 수업에서 아이가 질문한 내용인데 이것과 조금 다르지만 같은 맥락의 질문이 자동으로 추천이 되어서 AI가 비슷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도 하고요.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활동들이 이렇게 데이터로 기록이 되고 특히 학생들이 질문과 답변한 내용들이 학생별로 나중엔 다 엑셀 형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학년 말에 제가 생활기록부 같은 걸 작성을 할 때도 이 아이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했는지 그런 것들이 남기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성취도 방금 태제대학교 사례같이 그런 내용들도 저희도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자동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혹시 기능을 좀 멈춰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학생들이 사실 뭐 저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말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30명 되는 아이들을 수업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각각 지금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문제를 풀었는지 틀렸다면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지 선생님 컴퓨터에서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잘한 친구들은 뭐 주변 친구들 많이 도와주라고 이제 약간 그런 이제 어시스트 역할을 많이 하라고 아이들한테 장려를 해주고 그런 내용들도 또 격려를 많이 해줍니다.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니? 라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많이 도와준 친구들은 더 격려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그 순간에 저는 이제 질문 못하고 좀 친구들한테 도움 받기 어려운 그런 친구들한테 직접 가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로 수업을 하는데 예전 같으면 할 수 없었지만 지금 이런 데이터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수업이 현재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심화된 내용 배우고 싶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에게는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들은 너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면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카이스트에서 이제 하는 그런 뭐 이제 인공지능 캠프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제공을 해주고 네가 이 수업의 내용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이 내용까지 공부하면 선생님이 좀 필요한 부분들은 보충해주겠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클래스룸 같은데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겠다고 하면 아이들이 또 심화된 학습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오늘 뭐 대부분의 내용들이 뭐 이런 방법적인 부분들에서 이야기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방법적인 걸 넘어서 내용적인 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 이번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 전까지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4시간씩 하루에 4시간씩 20시간 동안 진행했던 수업입니다. 저는 정보 선생님이고 저희 학교의 물리 선생님, 지구과학 선생님과 함께 4명이 함께 협업을 해서 한 달 전부터 준비한 수업이었고요. 제목은 파이썬으로 구현한 천체 분리 시뮬레이션이었는데 실제로 인공위성 같은 시뮬레이션을 발표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이 주제랑 관련 없이 본인이 관심 있는 잠수함의 부력과 중력 사이의 어떤 시뮬레이션을 발표한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골프에 좀 관심이 있었는지 골프에서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제 발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의 발표 사례 같은 거 보시면 정말 감동적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학생들의 소감입니다. 다 부끄러운지 다 익명으로 글을 쓰긴 했는데요. 좀 보시면 사실 학생들이 본인이 원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는 수강 신청을 해서 이제 8개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제 과목에 신청하고 온 거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과목이 왔더니 기말고사 끝난 이후에도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참여를 했고 저는 뭐 재밌는 발표 장면들은 좀 영상으로 찍어놨는데 기회가 되면 나중에 그런 사례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디지털 시대를 이끌어갈 우리 선생님들도 준비를 하셔야겠죠. 저는 그래서 지금 전국에 계신 한 50분 정도 되는 선생님들과 함께 온라인으로만 순수하게 저도 약간 태제대학교 비슷하게 선생님들의 그런 연수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뭐 연수 시간도 없는데 그런 거 왜 듣겠냐. 전 밤 8시부터 이제 한 10시까지 2시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줌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머지 시간 온라인으로 서로 소통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이런 걸 배워야 된다는 사실을 느끼신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잘 참여하고 계시고 제가 5번의 과제를 이제 끝내야지 수료되는 그런 코스로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께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저도 교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실 때 이런 역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런 수업을 하는 것도 학생들의 뭐 디지털 역량을 키워주겠다라기보다는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갈 미래 역량을 키워주는데 디지털 기반의 수업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더 많이 소통할 수 있고 자기 생각과 아이디어와 질문을 쉐어링할 수 있는 그런 수업, 그다음에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팀 프로젝트 형태의 수업, 심지어 선생님들끼리도 팀 프로젝트를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수업, 그리고 세상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스스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런 창의성, 이런 수업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수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더 많은 사례들이 앞으로 많이 공유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올해 19년 차 이제 교사입니다. 전 처음에 2005년에 교사가 됐을 때 서울 교육가족이라는 말에 대해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저는 서울 교육가족이라는 말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저희 오늘 디지털 러닝 페스티벌 첫 번째로 열렸는데요. 이런 디지털 세상을 향해서 더 멀리 더 높이 성장하는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서울 교육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동적인 디지털 교육 사례 발표였는데요. 그냥 감동까지 또 덤으로 얻어갈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학생과 선생님들 이 소통에 대한 어떤 고민 수업 사례, 응원의 메시지까지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디지털 교육의 중심이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학생의 사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은요, 모군중 2학년 김수연, 김유진, 박소윤 이렇게 3명의 학생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바로 올라와 주시겠어요? 네. 네, 좀 부끄러워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모군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수연, 김유진, 박소윤입니다. 우선 저희가 이 무대에 서게 된 계기는요. 저희가 동아리 활동 중에 영상을 만드는 활동이 있었는데 그때 만든 영상을 한 선생님께서 보시고 저희에게 디봇 공모전 참여를 추천해 주셨어요. 근데 마침 저희도 디봇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공모전에 흥미롭게 참여를 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저희가 여기서 수상을 하게 되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희가 발표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트로로 저희가 예비 중1 때 했던 걱정들을 소개해드리고 디벗이 보급된 후 저희가 생긴 여러 가지 변화들을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우트로 미래의 우리 모습인데 마무리 말을 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했던 걱정 그리고 많은 예비 중1들이 했던 걱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은 초등학교에서 보는 6년이 끝난 후 처음으로 가는 곳인 만큼 긴장도 많이 되고 걱정도 많았을 텐데요. 친구, 선생님, 진로 등에 대한 걱정도 물론 있었겠지만 성적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컸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은 미래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디봇을 통해서 이 걱정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디봇이 보급되기 전과 후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간 단축인데요. 디봇을 받기 전에는 교실에서 수업을 하다가 자료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도서실이나 컴퓨터실 등으로 이동을 해서 수업을 해야 했고 저희 학교는 9층인 만큼 수업을 진행하는 8층에서 도서실과 컴퓨터실이 있는 3층까지 매번 왔다 갔다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가방에 있는 디봇을 꺼내서 바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 단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관이 편리한 점이 있는데요. 전에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보셨을 아코디언 파일에 학습지나 자료들을 주로 정리해서 갖고 다녔는데 디봇을 받고 난 후에는 전에는 아코디언 파일에 정리해서 담아 다녔는데 그때는 학습지를 잃어버리기도 쉬웠고 학습지가 손상되기도 쉬웠어요. 근데 디봇을 받고 난 후에는 저렇게 축적해서 할 수 있어서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더 많은 자료를 정리해서 갖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업 흥미인데요. 말 그대로 수업에 흥미가 더 생겼습니다. 망했다. 그냥 이론을 듣는 지루하고 따분한 수업이 아니라 같이 만들어 나가는 수업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코딩 기능을 활용해서 원래 어렵고 재미없다고 생각했던 코딩 수업이 좀 더 재밌고 쉬워졌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등 요령인데요. 즉 디봇과 스마트폰 사이에 공유가 쉬워졌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연동이 쉬워지면서 친구들과의 공부 자료를 교환하는 게 쉬워졌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모든 과목을 잘할 수 없듯이 각자 가장 잘하는 과목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 과목들은 다 다르겠죠? 하지만 이런 친구들이 서로 공부 정리 자료들을 공유해가며 공부에 있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칠판에 자료를 미러링해서 발표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을 저희가 만든 영상으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지옥생활. 이처럼 저희는 디벗을 받은 뒤 다양한 변화를 경험해가며 공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나가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를 마무리하며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디벗은 그냥 단순한 전자기기가 아닌 실제로 저희 공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유력한 도움을 주는 기계라는 것입니다. 저희 발표가 흥미롭길 바라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연, 김유진, 박소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허설 할 때도 굉장히 긴장된다고 했는데 잘해주셨어요. 디벗에 대해서 정말 쉽게 잘 설명해 주셨고요. 영상까지도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 발표였고요. 이제 학부모 사례 발표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분은 학부모의 정책 이해도와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화교육 학부모 활동단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학부모 입장에서 사례를 발표해 주실 윤선동 학부모님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디지털 러닝 페스티벌 디지털 사례 발표를 맡은 윤선동입니다. 2022년 3월에 디벗 안내 가정통신문을 처음 받았는데요. 도대체 디벗이 뭐지? 디지털로 수업을 한다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거지? 왜냐하면 저는 아날로그 세대니까요. 그럼 가정에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저에게 궁금증이 상당히 많이 생겼었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학부모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생길 거라는 가정통신문을 하나를 더 받게 되었어요. 그럼 내가 먼저 배워야겠다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거를 통해서 매달 한 번씩 디지털 툴과 기본적인 소양을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관심이 많았던 거는 그림 그리기하고 이북 만들기였거든요. 사실 그림은 취미가 있지만 잘 못 그립니다. 그런데 이 그림 그리기는 혼자서는 안 했고요.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과 함께 스터디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혹은 3번씩 줌이나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그리기 연습을 하는데 저희도 잘 모르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유튜브를 뒤지거나 블로그를 뒤져서 저희 스스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팝아트 같은 것도 공부를 하게 됐고 그리고는 매달 조금씩 역량을 강화하면서 창작 작품도 도전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북 작성을 위한 사파도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저조차도 이렇게 빨리 만들 수 있다라는 그 장점 때문에 사실 저희 아들은 그림에 관심이 없어서 그림을 관심 있는 조카에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조카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 2달 만에 자기만의 스타일을 그리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모티콘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네이버나 카카오톡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그림을 그리면서 겪었던 느낌이나 그런 에피소드들을 책으로 엮어서 구글북스의 이북으로 저희는 발간을 했어요, 작년에. 그리고 지금은 무료이기 때문에 검색을 하시면 책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저 혼자 쓴 건 아니고요. 관심 있는 어머님들끼리 모여서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림 그리는 걸 모아서 연말에는 메타버스 전시실에서 전시도 했는데요. 저희가 배운 툴을 이용해서 초대장도 만들고 리플렛도 만들어서 지인들에게 저희가 직접 온라인으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작성한 갤러리 잠깐 감상하고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여 분의 선생님들이 만드신 건데요. 메타버스 갤러리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있어서 100% 창작으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각자의 역량대로 비록 이게 5개월 만에 이루어진 결과물인데요. 디지털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 작품뿐이 아니라 한 작품을 4등분해서 각자의 개성이 살리는 작품까지도 저희가 완성을 해서 작년에 매우 뿌듯한 한 해를 보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2년은 저를 위한 디지털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너무 재미있고 흥미도 있고 저의 관심 분야가 훨씬 더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재미를 저희 아들에게도 전달하고 싶어서 올해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디지털 학부모 활동단에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상반기에는 일단 미디어 습관 측정 중이고요. 하반기에는 아들과 함께 저희 아들은 유튜브로 시작해서 유튜브로 하루를 마감하는데요. 그 아들 유튜브를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이해하면서 같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반기는 다른 활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2년에 디벗은 저에게 많은 궁금증을 줬고요. 그리고 디지털 세상으로 저를 인도해준 역할을 해줬는데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디벗을 작년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 2학년이 되면서부터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할 때 물론 이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중간 기말을 준비하면서 디벗에 있는 단원별 자기가 갖고 있는 프린트라던가 교과 내용을 활용하면서 복습을 했어요. 그거를 본 대학생 형이 너 참 편하게 공부한다라고 한마디를 던지더라고요. 그것만큼 그러니까 저희 큰아들은 이제 프린트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디벗 같은 경우는 우리 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한 친구 중에 한 명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디지털로 했던 여행은 작년이 처음이지만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현실보다 더 넓은 디지털 세상에서 저희 아들이 더 넓게 생각하고 깊게 사고하기를 바라고 디지털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엄마의 마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역시 감동적인 사례 발표였습니다. 더 넓게 생각하고 더 깊게 사고해서 디지털 세상에서 아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은 것이 엄마의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해 주셨는데요. 네, 모든 학부모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마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사례 발표까지 함께 했습니다. 2023년 디지털 러닝 페스티벌 시작을 알리는 일부 행사, 저희가 준비한 행사 일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마지막 순서로 이제 내빈 여러분들 사진 촬영을 하고 일부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후 프로그램은요 2시 25분에 시작을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2부는 이 각 회의실에서 초등 수학 그리고 영어, 과학, 기술, 정보 이렇게 10개의 교과목으로 나뉘어서 초중고 선생님들께서 직접 진행하시는 48개 수업 사례 나눔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3부에서는 구글, 그리고 클래스홈, MS 등 각 기관별 디지털 기반 교육 체험 또 OS별 수업 사례 나눔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등록하실 때 참여를 희망하신 이 프로그램이 아이디 카드에 여러분 아이디 카드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표기되어 있는 과목의 방으로 입장을 해주시고 현장
현장에서 등록하신 분들은 안내 데스크에서 이 공간이 남아있는 회의실을 배정받아 주실 겁니다. 그쪽으로 입장해 주시고 바코드를 꼭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실을 그대로 옮겨와서 디지털 교육 현장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준비된 2023년 디지털 러닝 페스티벌. 오늘 행사는 오후 5시까지 이곳 코엑스 2층 아셈블룸에서 진행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에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끝나는 시간까지 적극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날씨 꽤 더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께도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